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기획 그리고 사회를 맡은 모두연구소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성능을 또 좌우하기에 저희 모두연구소 AI 커뮤니티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젠다인데요. 오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님을 모시고 세미나 AI 반도체 생태계의 이해와 참여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순서 소개 드리면서 모두연구소 소개를 잠깐 드리고 저희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정도 저희 모두연구소 소개를 잠시 드리고 이사님의 강연이 있은 후에 20분 정도의 Q&A 세션, 5분의 휴식, 그리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남은 시간 네트워킹을 9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름표 착석 붙이셨나요? 네. 보시면서 이따가 네트워킹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모두연구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모두연구소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교육 회사입니다. AI 기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플랫폼으로 현재도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저쪽 벽면에 보시는 것처럼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을 가지고 현재의 세미나를 포함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전파하는 데 미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단기부터 장기까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연구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네, 항상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리는 내용들 추후에 모두연구소 프로그램들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랩과 플립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2가지 모임으로 저희는 커뮤니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랩은 좀 더 프로젝트 중심의 결과물 중심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강남 캠퍼스 오신 분들은 이쪽에 보시는 이 공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저희 랩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논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심사 후에 GPU 지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AI 모델 경량화 엔지니어 분을 찾고 있는 랩이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드론 영상 분석 랩인데요.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랩입니다. 그래서 AI 모델 개발팀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실 AI 모델 경량화 엔지니어분을 찾고 있는데 오늘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플립스쿨이라는 스터디 중심의 조금 더 과정 중심의 스터디도 있는데요. 플립 러닝 스터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논문 읽기, 강의 보고 토론하기라는 주제 외에도 현재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테크 앰버서더 마스터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플립스쿨이 현재 오늘부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한 나만의 캐릭터 챗봇 만들기, 그리고 생성형 AI와 TTS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5월 20일 월요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니까 선착순에 모집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논문 지원 제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브라이언 임팩트의 지원을 받는 그런 논문 지원 제도인데요. 계제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패컬티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매칭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랩을 개설하시면은 신청 가능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두팝, 모두해요 같은 고정 세미나가 저희 대전캠과 강남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에는 퍼스널 음성 비서 웹페이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남 캠퍼스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5월 14일과 28일에 또한 자율주행과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름 클래스라는 단기 클래스도 있는데요.
생성형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이제 비기너이신 분들께 권장을 드리고 있는 저희 클래스입니다. 내일 배움 과정 환급 과정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어서 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학교 아이펠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 작년부터 런칭이 되어서 현재 5월 17일 금요일까지 지원 중에 있으며 오름캠프 소프트웨어 학교의 경우에는 AI 모델 활용 백엔드 개발 과정이 5월 27일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졸업생 채용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이메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받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외에 소식을 더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슬랙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카카오톡 검색창에 모두의 연구소 검색하시면 카톡 필친으로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KHP 운영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플랫폼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으로 연말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니 전화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동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동수입니다. 모두의 연구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로 또 발표를 하면서 와보게 될 줄은 몰랐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목이 AI 반도체 생태계 이해와 참여 방법 어떻게 발표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AI도 어렵죠.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쉽게 설명드려야 될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뭐 스토리 위주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좀 가볍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따가 끝나고 얼마든지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제 소개를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 발표를 어떻게 하게 됐나, 저는 또 이쪽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를 설명드리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본업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클럽 X 같은 그 거대 모델들 비용 최적화, 그래서 주로 알고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원래 한 15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 있었고요. 뭐 IBM에서는 CPU랑 NPU 이런 거 만들었고, 뭐 전에 삼성에서도 지금 이제 갤럭시 들어가는 모델에 들어가는 경량화도 한번 해봤었고요. 뭐 이런저런 거를 다양하게 해보다 보니까 또 AI 반도체, 특히 이제 네이버가 워낙 서비스들이 AI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 서비스 자체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AI 칩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가용한 칩이 성능이 나오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인프라는 또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워낙 AI 반도체를 떼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 전략을 맡아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AI 반도체 회사들을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아니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더 매입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왓슨에서 제가 칩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AI 반도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한테 AI를 가르칠까? AI 하는 사람들한테 반도체를 가르칠까? 이건 저희가 삼성하고도 맨 처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답은 AI를 하는 사람한테 반도체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뭘 만들어야 될까?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AI 스토리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 봐야겠네 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서 제가 뭐 맡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마하 프로젝트. 제가 기술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네이버 오늘 사실 아침에도 뉴스 보도가 나왔지만 거기 공동연구소 공동센터장을 했는데 이거를 다 계획해서 했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꿈에 몰랐는데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고민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음 맞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일을 많이 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운 장표 같지만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트랜스포머가 다 지배하고 있다. 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디가 리소스를 제일 많이 먹더라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링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합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도체를 꼭 하지 않더라도 GPU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그 라마 모델이 발표되기 전에 메타에서 OPT라고 하는 굉장히 라마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오픈 소스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메타가 발표를 안 하면 실험 결과를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실 저한테도 감사한데 그 전에 라마가 나오기 전에 OPT 모델을 쭉 보게 되면 760메가부터 밑에 이제 175빌리언까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분석을 해보면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어텐션, 여러 가지 뭐 소프트맥스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 어떤 계산들이 주를 이루느냐를 뭉쳐가지고 왼쪽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풋 시퀀스, 프롬프트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멤머리라고 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즉 행렬 연산이 뭐 거의 기본적으로 뭐 80%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거의 95% 넘어가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고 보면 뭐 GPU가 잘 되는 이유도 병렬 연산이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렬 연산은 히든 디멘전의 3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멘전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행렬 연산은 3제곱으로 커지는데 나머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 뭐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제곱 아니면 뭐 리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델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매트릭스 연산이 비중이 커질 거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AI 반도체 강의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모델이 커지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잘하면 됩니다. 매트릭스 연산을 집중하는 반도체가 있다. 모두 AI 반도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게 GPU든 NPU든 상관이 없습니다. 행렬 연산만 잘하면 트랜스포머를 잘하는 거고 트랜스포머가 AI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 연산을 잘하면 AI 반도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또 뭐가 있냐면 행렬 연산이 그러면 AI만 중요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슈퍼컴퓨팅 우리가 슈퍼컴퓨팅에서 벤치마크를 해서 뭐 세계 순위를 매기고 할 때도 행렬 연산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행렬 연산 계산기이고 또한 그 70년대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가장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전문 용어로 하자면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0, 80년대부터 이미 얘기가 끝난 거죠. 벌써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차별화를 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가 그래서 반도체가 여기 뭐 오늘 슬라이드는 조금 제가 스킵을 했지만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뭐 레지넷, CNN, 비전용 그리고 언어 처리는 뭐 LSTM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분야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죠. 커뮤니티가 학회 하나만 해도 몇천 명씩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회니까 거기에 레지넷, CNN 그러면 CNN 가속기 하면 나는 비전용 AI 반도체입니다. 자연 언어 처리 LSTM 잘하면 자연 언어 처리 잘하는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잘하면 비전도 잘 되고 언어 처리도 잘 되고 음성도 잘 되고 거의 모든 분야를 지금 다 트랜스포머가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저 가운데 시스크에서 리스크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미 반도체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CPU가 인텔에서 처음에 제안이 됐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인스트럭션들 뭐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눠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구겨 넣을까를 했다가 리스크가 오면서는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메모리에서 읽으세요, 쓰세요, 더하세요, 빼세요 이런 것만 이제 명령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클락 스피드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컴파일러가 중요해지고 굉장히 많은 시프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랜스포머가 AI 반도체의 주가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그 반도체 마치 CPU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났을 때의 변화점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식의 이제 발전이 필요하게 되냐 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매트릭스 연산만 굉장히 단순하게 잘한다. 엔비디아가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경량화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경량화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강의를 하면 두세 시간도 해야 되는데 왜 경량화가 잘 될까라는 부분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라미터가 한 10억 개 있다고 치고 10억 개를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10억 개 파라미터를 모두 랜덤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학습을 뭐 아담이든 그런 옵티마이저를 학습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생각할수록 신기하거든요. 10억 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시작을 하는데 학습돼서 그 과정도 비슷하고요. 최종적인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초기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되게 다르다. 그러면 오픈 AI, 구글 이런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로또 잘하는 회사가 1등을 하겠죠. 어떻게 시작점을 잘 우연히도 잘 시작을 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랜덤하게 시작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 많은 이론을 설명해야 되지만 이 얘기는 학습이 끝나고 나면 경량화할 때 리던던시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리던던시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시작을 해도 뽑아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비슷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 이걸 TK 하이포세시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뭐 수십 배 넘게는 수백 배까지 압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화할 수 있는 리던던시라는 존재는 경량화에 대해서는 압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능 향상을 이끌어야 될 대상이고요. 학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학습이 정말 안전하고 누군가 투자했을 때 ROI가 나올 거라는 프리딕션이 가능하게 하는 리던던시는 학습에도 좋은 거고 경량화에도 좋은 겁니다. 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론에서는 충분히 이런 경량화의 가능성을 아직은 충분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스토리로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생태계 소프트웨어 부분들 트랜스포머에 대한 특징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얼마나 더 잘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인텔과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트랜스포머 내에서도 GPT에 대해서 GPT는 이제 서브셋이죠. 일부분이고요.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빼고 디코더만 있는 상태인데 GPT에 대해서 이제 워낙 요즘에 뭐 챗GPT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챗GPT를 사용하는 지금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는 인풋,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주황색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가지고 토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 아웃풋에서 토큰 하나 나오면 그 다음 인풋을 만들 때 계산으로 쓰이는 그래서 얘는 태생적으로 토큰이 하나씩밖에 못 나오는데 인풋 쪽은 이미 토큰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든 토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파란색 처리하는 부분을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리픽스 용어는 회사마다 다른데 이런 서머라이제이션 쪽은 컴퓨터 바운드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읽는 것, 즉 웨이트는 한 번만 읽으면 토큰들이 굉장히 많고 동시에 처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도식화했지만 메모리에 있는 거는 좀 드문드문 읽더라도 컴퓨테이션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의 시간은 컴퓨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메모리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제너레이션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토큰 하나 만들 때 메모리를 얼마나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라마 70빌리언이라고 하면은 16빗으로 할 때는 140기가바이트가 되거든요. 140기가바이트가 보통 토큰 하나가 50ms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0번을 읽어야 되는데 뭐 대충 퉁쳐서 100기가바이트라고 하면 20번을 읽어야 되겠죠. 초당 2TB/s를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거의 넷플릭스 영화를 한 50개를 동시에 다운받아야 되는데 1초 만에. 그러니까 정말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제너레이션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여기서 가장 선두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LLM 시대의 또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고속 메모리가 또 LLM만 유용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워크로드를 조금 이제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 특징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이 다시 한번 매트릭스 연산 그리고 아더즈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매트릭스 연산 빼고 나머지를 모두 총칭했을 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하면 여기서 OPT가 지금 모델이 6.7빌리언부터 66빌리언, 175빌리언을 가죠. 근데 66빌리언 가는데 두 개의 GPU를 썼습니다. 이게가 뭐냐 하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게 A100으로 80기가바이트를 썼는데 벌써 80기가바이트 칩 하나로 웨이트도 다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만 올리는데 벌써 66빌리언 가면은 두 개의 GPU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칩끼리 연결하는 NVLin크가 등장을 합니다. NVLin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HBM 같은 메모리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점점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죠. 그래서 175빌리언 가면 벌써 8개의 GPU가 필요하는데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NVLink 굉장히 빠르죠. 뭐 칩끼리 연결하는 것 중에서는 또 HBM도 엔비디아가 잘하지만 또 칩 간 통신도 되게 빠릅니다. 저렇게 모델이 커지게 됐을 때 칩끼리 연결해야 되는 통신 양이 부담이 됐을 때 저 부분을 빨리 또 연결해 주지 않으면 저기서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HBM 기술은 메모리가 더 커져야 되고요. 한 칩이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으면 이렇게 NV링크를 또 통해서 NV링크 자체도 빨라야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모델이 커질수록 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GPT 3.5라든가 4 이런 거, GPT-4 이런 거 가격을 비교해 보면 모델 사이즈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모델 사이즈가 5배 커졌다. 비용은 20배, 30배, 40배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는 이제 8개 GPU면 그래도 한 노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개가 한 노드고 또 노드간을 벗어나면 또 더 느린 통신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델이 점점 커질수록 더 느린 바깥 통신도 쪽을 자꾸 돌게 돼서 더 느려집니다.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약간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예제들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트렌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트렌드로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이제 X축이 연도고요. Y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숫자들인데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가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요즘 온디바이스 AI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트랜스포머가 모델이 만약에 작고 데이터 사이즈도 작다라고 하면 트랜스포머보다 CNN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델 점점 키우고 싶고 데이터가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은 성능 얻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스케일러빌리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트랜스포머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 전에는 CNN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델이 엄청나게 커져도 개 고양이로 더 구별 잘하는 게 물론 의미 자체도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ROI가 별로 안 나왔다가 트랜스포머가 하니까 아 모델이 성능이 커질수록 우리가 심지어 인멀전트 케이퍼빌리티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뭐 별의별 기능들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2년에 410배씩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늦춰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아직도. 그런데 이 녹색 부분을 보게 되면 메모리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P100이라고 하는 옛날에 엔비디아 제품부터 최근에 H100 제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메모리 사이즈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메모리의 최신의 고도의 물리학적인 거를 모두 통신 기술, 모든 제조 기술까지 총동원한 게 지금은 칩당 80GB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대략 2배 높아진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칩을 사용할수록 NV링크가 가야 되고 점점 더 느려지고 사실은 전력은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모델 사이즈가 커졌을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HBM이라고 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앞에 제가 그래서 이 동기가 되는 걸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칩이 크고 비싸고 전력을 많이 먹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칩이 굉장히 크고 빨라야 여러 개 칩을 안 쓰겠죠. 만약에 작은 칩을 여러 개 쓰겠다라고 하면 그 통신 비용이 훨씬 더 늘어가고 느려지겠죠. 메모리는 메모리 때문에 칩을 또 여러 개 써야 되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가능한 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빨간색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마치 인천공항을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1톤 트럭을 갖고 오고 5톤 트럭을 갖고 오면 저는 5톤 트럭을 쓰겠죠. 5톤 트럭은 비쌉니다. 1톤 트럭보다. 하지만 전체 공사 비용을 보면 비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엔비디아는 가장 비싸지만 가장 싼 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초고대 모델로 가정을 해야 되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 칩이 가장 파워풀할수록 전체 비용은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AI 반도체 트렌드 뭐 사실 이것만 알면 반도체 깊게 모르셔도 됩니다. 거의 이게 지금 LLM의 전부의 이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다시 한번 X축은 연도별이고 상황이고요. Y축은 다시 한번 로그 스케일입니다. 워낙 이게 발전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로그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고요. 로그라는 거 참 감안해 주시고 요 검은색이 뭐냐면 칩 하나의 계산 능력입니다. 요즘 뭐 많이 얘기하죠. 뭐 10탑스, 100테라플랍스 뭐 이렇게 그런 계산 능력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리고 요 녹색이 뭐냐면 메모리의 속도입니다. 앞에는 보여드린 건 메모리의 용량이고요. 이때는 메모리의 속도입니다. 밴드위스라고 하는 그런 1초에 몇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뭐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발전 사항을 보여주게 되고 이 초록색이 뭐냐면 칩끼리 연결하는 통신들의 속도를 발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나오고 있죠. 검은색을 보면 로직 즉 계산기를 넣는 거는 아주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열심히 TSMC랑 삼성 파운드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의 혜택을 가장 극명하게 받고 있는 이런 계산기는 많이 넣고 있는 반면에 메모리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죠. 그리고 칩끼리 연결하는 거는 더 느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뭐냐? 몇 가지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나옵니다. 몇 테라플롭, 우리 칩은 몇 테라플롭입니다. 우리는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 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도 별로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체 퍼포먼스는 메모리 혹은 엔비링크에서 좌지우지가 되죠. 모델이 커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AI 반도체를 볼 때 물론 뭐 초고대 AI를 가정을 한 겁니다. 오늘은 좀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쪽으로 좀 얘기를 하진 않고요. 근데 모바일이라고 해도 큰 모델 쓰고 싶지 않은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HBM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초고대 모델이 가능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AI 반도체를 볼 때 저희는 특히나 최근에 2나노, 3나노, 4나노 이렇게 갈 때는 계산 능력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만 개, 3만 개를 때려 넣어도 메모리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반 돌면 되게 잘 도는 겁니다. 10%만 돌아도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다 할 정도로 계산 능력을 막 계산기를 많이 넣는 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요. NVLink나 메모리. 근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메모리 스펙이 아니라 실제 돌려보니까 저 하드웨어에서 제한된 것만큼의 몇 %만큼 실제 달성하더라. 점점 이렇게 실제로 돌려보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러면 뭐 거대한 칩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뭐 엔비디아가 왜 잘하냐? HBM 컨트롤러를 가장 잘 만듭니다. 한 칩에서 가장 큰 메모리 그리고 가장 빠른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게 통신 회로를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제일 잘했습니다. 예전부터 뭐 그래픽이라든가 원래 초고속 메모리가 또 오래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HBM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HBM이 아니고요. HBM을 컨트롤하는 구동 회로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한 10년 이상 몇 조 원 걸리면서 몇천 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라 하루아침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과연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엔비디아는 과연 지금 모든 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스펙들을 보더라도 저희는 뭐 별로 안 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뭐 우리 칩의 계산 능력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메모리 속도 그리고 밑에 TDP라고 하는 전력입니다. 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비용은 다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뭐 보시면 렉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막 빽빽하게 컴퓨터 쌓여 있는 거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전체 전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20kW. 그러면 칩 하나가 먹는 파워를 보고 몇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죠. 가능한 한 꽉꽉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비싼 부동산이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부터 V100, A100, H100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 밴드위스 지금 글자가 조금 작긴 하지만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면 V100이 거의 처음으로 1TB/s를 넘으면서 와 1TB/s를 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AI 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조금이라도 큰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A100으로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밑에 보시면 전력이 300W, 350W에서 400W 살짝 늘어났죠. 한 10 몇 %. 근데 메모리 밴드위스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도 조금 넘어요, 심지어. 그리고 실제 재보면 거의 정말 2TB/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력 대비로 하더라도 성능이 너무나 급상승했기 때문에 A100은 뭐 안 사주면 그 팀의 매니저를 원망하는 우리 팀은 A100이 없어서 AR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통용되던 시대였고요. A100은 정말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명작입니다. H100이 나왔죠. 뭐 최근에 H200도 나왔지만 아직 시장에 검증된 건 아니어서 H100으로 일단 최신이라고 한다면 H100을 보시면 밑에 파워가 400W에서 700W로 점프를 했습니다. 75%의 전력을 끌어다 썼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H100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400W가 저희가 공기로 냉각을 할 수 있는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에어쿨링이라고 하죠. 근데 700W로 가게 되면 물론 에어쿨링이 지금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순행식을 써야 됩니다. 순행식이라는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전자장비에 물 뿌렸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순행식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냉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행식으로 한번 장치를 설비 투자를 하면 다른 칩을 쓰잖아요. 다른 순행식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설비 투자를 다 다시 해야 되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슈퍼마이크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순행식에 대한 노하우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칩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칩이 훨씬 더 빠르면 그 칩이 결국엔 더 쌀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면 2TB에서 3TB/s 이렇게 나왔는데 50%죠. 여기서 이 숫자만 봐도 좀 아쉽습니다. 전력은 75% 늘었는데 밴드위스는 50%다. 만약의 경우에 버짓을 예산을 우린 20kW 줄 거니까 여기에 맞는 속도 최대한은 끌어올려 봐라 라고 하면 A백을 쓰겠죠. 저희만 고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백을 빨리 단종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50% 늘어났어요. 50%나 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만큼 안 나오는 거.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왜냐면 엔비디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 정말 저희한테 중요한 파트너고요. 저희랑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 많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쉬운 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보면 30%밖에 안 늘어납니다. 밴드위스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원하게 그걸 논문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편하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요게 지금 GPT 같은 뭐 챗GPT 같은 서비스를 일어날 때 GPU가 내부에 일어나는 거를 아주 공돌이들이 이렇죠.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열심히 그렸는데 X축이 시간축이고요. Y축이 GPU가 내부를 리소스를 몇 %를 진짜 쓰느냐를 보여줍니다. 어렵죠? 근데 X축이 시간축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프롬프트 줘가지고 저 파란색이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프롬프트를 소화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 보면 얇고 긴 저 파란색이 있죠. 이게 이제 토큰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왜 얇고 기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서머라이제이션 쪽을 보면 인풋 토큰이 이미 쫙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을 왕창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PU의 계산기를 한 70%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너레이션 할 때는 1%도 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모리 기다리다가 계산기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줄 수가 없죠. 계속 기다리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리유즈라고 하는데 한번 메모리를 주면은 얘는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내부에서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달랑 한 번 읽고 또 달라고 하면 데이터 굉장히 헝그리한 거죠. 그래서 CPU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데이터 한 번 읽으면 얘는 또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안에 캐시라는 것도 있고 CPU 프로그래밍 특징도 있고. 그런데 GPU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 제너레이션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비싼 GPU를 사놓고 껍데기만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배치 사이즈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동시에 많이 받아서 가능한 한 저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공개한 그 스플릿 와이즈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왼쪽에 위에 보시면 A백하고 H백을 비교를 이렇게 대놓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스펙상 나온 거고요. 뭐 계산 능력을 보면 H백이 한 3.4배 좋아졌다. 근데 메모리 커패시티는 그대로예요. 80GB. 그럼 만약에 모델이 커졌을 때, 만약에 웨이트를 올리기 위한 용도의 계산으로 보게 되면 칩이 몇 개 필요하냐를 보면 H백은 여전히 똑같은 개수가 필요하죠. 칩이 줄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링크 굉장히 비싸고 파워 많이 먹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처음 아쉽긴 합니다. 밴드위스는 64% 좋아졌다고 하고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숫자인데, 특히나 이제 비용으로 보게 되면 이게 AWS에서 실제 써봤을 때 이제 비용 같은 거로 청구를 하게 보면 H백은 2.16배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되죠. 2배 비싸. 그건 좋다. 근데 리퀘스트를 만약에 3배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챗GPT를 썼을 때. 그러면 H백을 쓰겠죠. 근데 2배 비싼데 한 50%밖에 성능 향상 안 나오더라. 그러면 A백으로 쓰는 게 여전히 낫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좀 용어가 항상 많습니다. TTFT가 뭐냐면 이제 첫 토큰 나올 때까지 한마디로 서머라이제이션, 인풋 프롬프트 처리하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보면 절반으로 줄었죠. 절반으로 줄면 빨리 끝내고 다음 리퀘스트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스루풋도 올라갑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TBT가 뭐냐면 이제 토큰당 레이턴시, 토큰이 하나하나 어떻게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30%밖에 안 줄었죠. 아, 요거 보고 엔비디아를 뭐 워낙 큰 고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밖에 안 줄었는데 E2E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전체 서비스가 그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냐. 이제 서머라이제이션까지 다 합쳤을 때 코딩하고 컨버세이션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인풋이 조금 긴 거.
혹은 이제 컨버세이션이 아웃풋이 조금 긴 거. 그러니까 인풋이 더 기냐? 그러면 인풋 처리할 게 많으니까 H백이 유리하겠죠. 계산력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웃풋에서 토큰 많이 만든다? 그러면 A백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A백하고 H백을 그럼 섞어보자. 어떻게 했냐면 서머라이제이션은 H백이 잘하니까 그럼 서머라이즈 할 때는 H백 보내고 토큰 제너레이션 할 때는 A백으로 보내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아이소 파워, 아이소 코스트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파워를 동일하게 두고 서버를 구성하겠다. 혹은 우린 비용을 똑같이 두고 서버를 구성하겠다.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두 가지 모드를 보더라도 맨 왼쪽에 나와 있는 뭐 A백, H백 이런 순수하게 요렇게만 만든 거에 비하면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라는 거고요. 물론 저 숫자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스루풋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뭐 덜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코스트 쪽으로 보게 되면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아이소 코스트 보면 저 빨간색에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스루풋 처리량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A백을 놨을 때죠. 그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금 이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스루풋을 올리는 거고 또 하나가 레이턴시를 줄이는 겁니다. 스루풋은 어떻게 보면 화물 처리량 비슷한 거죠. 뭐 스루풋이 제일 좋은 거는 배 같은 거 느리지만 한 번에 왕창 실어서 보내는 거고요. 레이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거. 근데 두 개 다 잘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KTX 같이 빠른데 또 사람도 적당히 많이 싣고 레이턴시가 일단 빠르면 스루풋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굳이 구별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걸 때 레이턴시가 빠르면 빨리 처리해서 다음 거 리퀘스트 받으면 되니까 스루풋도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스루풋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치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GPU가 아까 하나만 서비스를 리퀘스트를 받으면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나 떨어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태웁니다. 이게 근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스루풋을 올릴 때 배치 사이즈를 올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회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버스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5분마다 출발하던 거를 30분마다 출발하면 되겠죠. 사람 가능하면 더 꽉꽉 채우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0개, 50개 뭐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30개 오면 출발. 그래서 GPU 한 번에 태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버스에 예를 들었지만 리퀘스트를 많이 받을수록 불만들이 많겠죠. 내 건 왜 이렇게 늦게 받아주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뭐 챗GPT나 뭐 이런 구글 같은 회사는 걱정 안 하겠지만 조금 작은 회사라고 한다면 30개, 50개 리퀘스트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리퀘스트가 얼마나 금방금방 쌓일 수 있냐. 우리가 뭐 GPU가 2,000개 있는데 GPU마다 이 리퀘스트 50개씩 쌓는 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서비스 회사들이 이런 쪽에 좀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픈 소스에 대한 거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왜냐면 뭐 사용자들이 많이 있기는 좀 어려우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파인 튜닝에서 모델이 제각각 달라졌을 때는 또 이렇게 묻기가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GPT-4도 그렇고 오퍼스 뭐 클라우드 3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능에는 되게 감탄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비용이 수십 배씩 차이 나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비용이 사실은 뒤에서 백업이 되는지 그래서 좀 더 API 시장에 좀 더 커져야 될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고민들을 좀 더 저희는 또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 그래서 커질수록 레이턴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레이턴시를 줄인다. 그러니까 즉 한 사람 서비스를 받는데 전에 20ms였는데 10ms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항상 이게 공학 쪽인데 스루풋은 올리는 건 쉬워도 레이턴시는 항상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모델을 사이즈를 아예 줄이고 비트 수를 줄이든가 이제부터 경량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LLM 쪽에 그래서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0GB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피디아를 반으로 줄여봤을 때 서머라이제이션을 마치 하듯이 이런 가상의 일을 시켜봤을 텐데요. 왜 이런 식의 일을 가상으로 만들었냐면 서머라이제이션과 제너레이션 할 때 비용이 좀 비슷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면 여기 보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거를 실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3.5의 경우에는 15,000불 정도 되는데 벌써 GPT-4 같은 경우는 72만 불까지 올라가죠. 물론 약간 롱 컨텍스트이긴 한데 근데 심지어 나를 위한 GPT도 아니고
3.5보다 조금 나은 모델을 가지고 오픈AI한테 튜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그러면 150만 불, 170만 불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튜닝 아까 말씀드린 게 배치로 묶기가 어렵거든요. 얘는 GPU도 따로 놔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LLM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배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겠지만 좀 더 나은 AI 반도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그 어닝 발표, 어닝콜 할 때마다 엔비디아 뭐 여러 발표 회사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레비뉴 현황으로 최신 데이터거든요. 레비뉴 매출 현황으로 보면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뭐 세 개 회사가 사실상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회사를 보면 매출로는 엔비디아가 한 74%, 인텔이 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 칩이 뭐 인텔 칩만큼 많이 팔지는 않잖아요. 근데 워낙 하나가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왼쪽 아래 나와 있지만 운영 수익으로 보면 94%를 차지하고요. 인텔 지금 인텔 협력을 하고 있는데 0.6%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독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켓 쉐어가 지금 저쪽에 이제 레비뉴로 기준을 했지만 연도별로 보면은 뭐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마침 또 저렇게 챗 GPT가 터지고 나서는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AMD도 사실 좀 줄고 있죠.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AI 반도체 회사들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는 몇 가지 뭐 조금 많이 잘못 알려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는데 뭐 이거를 누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뭐 이건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AI 반도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시대가 워낙 빠르고 또 GPU 하던 게 갑자기 AI를 한다 그러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제 혼선을 빚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GPU가 뭐 범용이고 NPU는 뭐 또 특화되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H백을 보잖아요. 그냥 H백은 트랜스포머를 하기 위한 NPU 중에서도 NPU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뭐 최근에 FP4까지 나왔죠. 그냥 AI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심지어 GPU인데 그래픽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래픽 단자가 없습니다. 아예 아무리 뭘 A백을 꽂으셔도 그래픽을 꽂으려는데 모니터 단자가 아예 없어요. 단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GPU로 그냥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이 더 커지니까 SRAM으로 제가 뒤에 회사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 모델이 그러니까 베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반도체 회사들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사의 경영자도 마찬가지겠죠. 내년에 우리 사업은 어디에 주식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사실 5년 전, 6년 전에 지금의 굉장히 큰 회사들이 설립이 될 텐데 트랜스포머라든가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오기 한참 전인지 몰라도 모델이 아마 1빌리언 이상은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을 때 볼트 같은 모델 보면 1빌리언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GPT가 나올 거를 미리 예상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엔비디아가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칩이 필요하고 인퍼런스는 뭐 가벼워도 된다. 거꾸로입니다. 학습은 가벼워도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슈퍼컴퓨터 보시면 그렇게 뭐 인텔이 CPU가 어마어마해졌나요? 뭐 10GHz가 나와서 그렇게 되고 근데 슈퍼컴퓨터는 계속 꾸준히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CPU를 붙이면 됩니다. 더 큰 모델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원타임이잖아요. 학습은 원타임이고 인퍼런스는 유저만큼 써야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뭐 3만 개, 4만 개 요즘에 뭐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비용을 들이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ROI가 나옵니다. 그리고 H백을 뭐 2,000장 쓰면은 A백은 뭐 10,000장 쓴다? 괜찮습니다. 비용은 비슷비슷하고요. 모델이 커진다고. 이건 좀 되게 긴 얘기지만 어쨌든 디스트리뷰티드를 잘 하게 되는 이제 알고리즘도 많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는데 인퍼런스는 가장 강력한 칩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 칩이 감당할 수 있는 모델 사이즈가 메모리 커패시티에서 좌지우지되고요. 한 토큰이 만들어지는 레이턴시는 메모리 밴드위스에서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들이 토큰을 만드는데 글자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커지더라도 토큰이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100ms 이내로 나올 수 있도록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모델이 커지는 만큼 메모리 밴드위스가 커져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 거고 더 좋은 AI 모델을 쓰고 싶어서 더 큰 모델을 하고 싶다. 인퍼런스는 그래서 더 파워풀한 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인퍼런스 시장에서도 도미넌트하고 있고요.
또 쿠다 얘기 잠깐 말씀을 뒤에 가서 한번 드릴 건데 쿠다의 생태계도 이 트랜스포머가 오면서 여러 가지 바꾼 그 AI 반도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원래 그 구글 TPU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TPU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도 좀 더 잘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TPU 버전 1이 나왔을 때 그게 TPU가 뭐 물론 여러분 많이 AI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 논문 보면 교과서죠. 그냥 뭐 트랜스포머 교과서 따로 볼 필요가 아니라 구글 논문을 많이 볼 때도 있는데 TPU도 마찬가지로 이 구글 스타일인지 몰라도 시원시원하게 또 밝혀줍니다. 아주 우리는 이런 칩, 우린 이런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군더더기 없이 서비스에 대한 리퀘어먼트부터 반도체 설계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단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액티베이션, 이밸루에이션 해가지고 뭐 갤로라든가 뭐 멜로 이런 거죠. 뭐 이런 건 되게 간단한 펑션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컨볼루션, 뭐 CNN 같은 건데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컨볼루션은 모두 로어링 같은 기법을 통해서 행렬 연산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행렬 연산하는 칩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행렬 연산 잘하면 좋은 AI 반도체입니다. 라고 TPU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TPU가 나온 게 한 2016년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벌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꾸로죠. 지금 OPT라든가 GPT를 보니까 매트릭스 연산만 잘하면 되더라 라고 제가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미리 프리딕션을 잘한 거죠. 앞으로 딴 거 필요 없겠더라. 행렬 연산만 잘하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망성쇠가 앞으로 AI의 미래, AI 서비스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올바른 예측에서 지금 오늘날의 AI 반도체 각사의 운명이 좀 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사실 AI 알고리즘 쪽으로 좀 온 계기도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칩의 구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걸 보면은 아니 아무리 구글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성의 없이 네모 몇 개 그려놓고 글자 몇 개 이게 끝인가? 너무 성의가 없다. 좀 더 자세한 TPU 구조를 알려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 연산하는 유닛이 있고요. 벡터 유닛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인스트럭션 몇 개 처리하는 거고 벡터 메모리는 그냥 온칩 메모리 그냥 메모리는 있어야 되겠죠. 칩 안에도. 인터커넥트는 칩끼리 연결하는 거, TPU끼리 연결하는 거, HBM 당연히 있어야 되고 PCI는 CPU랑 연결하는 거. 어쨌든 CPU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매트릭스 연산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기만 딱 다 넣었죠. 그야말로 매트릭스 연산만을 위한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TPU도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AI 반도체가 매트릭스 연산만 하면 그게 다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칩의 컨셉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보고 실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들어보고 거기에 얼마나 빠르게 발맞춰서 만들 수 있는지를 대응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TPU 버전 1, 2, 3가 나오면서 TDP라고 하는 전력을 먹는 게 엔비디아랑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전력을 쓰면서 점점 더 파워풀한 칩을 만들었는데 TPU 버전 4를 보니까 갑자기 175W로 뚝 떨어지죠. 저게 뭐냐면 450W 써놓고 옆에 쿨링 보니까 리퀴드라고 써놨습니다. 아, 우리가 400W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리퀴드를 써야 되는데 순행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뭐 구글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 몇 개만 뭐 데이터 센터 한두 개만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수 없겠더라라고 해가지고 저전력으로 과감하게 내려버리고 여기에 오히려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글의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그로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또 라마 모델을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회사가 뭐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능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저는 이제 비용 최적화 입장에서 이 칩을 한번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칩의 특징이 뭐냐면 D램을 다 빼버렸습니다. 재밌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게 D램의 속도 발전 가장 느리고 전력도 가장 많이 먹고 엔비링크도 힘들고 그러면 D램하고 엔비링크 다 빼버리자. 심플하죠. 그래서 칩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메모리의 절반, 그러니까 칩의 절반을 온칩 메모리로 넣습니다. 이게 S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D램은 아예 없습니다. D램하고 아주 연결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D램을 연결하려면 저 위에 있는 느린 IO를 통해서 저기서 불러와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D램을 사실상 불러오는 거는 이제 생각 못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220MB밖에 S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라마 70빌리언이 있죠. 이거를 그냥 웨이트만 올리는데 572장이 쓰입니다. 이 칩이. 그리고 이 칩이 작은 사이즈냐 엔비디아 칩만큼 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572장을 써야 되고요. 이게 배치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이게 워낙 좀 복잡하긴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세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원가까지는 뭐 의미는 없고요. 예. 여기서 그록이라는 거 그리고 H백에 throughput oriented 돼 있는데 그록이라는 게 아마 많이들 뭐 SNS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레이턴시가 빠르거든요. 토큰 하나 나오는 거 보면 초고속으로 막 토큰당 3ms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H백으로 마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도 레이턴시에만 막 초점을 두는 메모리 밴드위스를 몽땅 합쳐가지고 막 뭉태기로 그래서 그록을 따라잡으려고 하겠다라고 보면 H백으로 쓸 때도 비쌉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시를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학에서. 근데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그럼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레이턴시는 여러분들이 답답하지만 않으면 돼요. 빨라서 나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밑에 여기 토큰스 퍼 세컨 퍼 칩이라는 게 있죠. 칩에서 1초당 토큰을 몇 개를 처리하느냐를 보게 되면 H백에 비해서 20분의 1 이하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빠르면 처리할 것도 많아지죠. 심지어 여기는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이라고 해서 뭔가 이어가지고 파이프라인처럼 이어서 최대한 스루풋을 올린 시도인데요. 어떻게든 해본 겁니다. 온칩 메모리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20분의 1 이하가 떨어졌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칩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한테 올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칩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1빌리언 넘어가는 모델이 안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프레딕션에서 잘못 나온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칩에 이 SRAM을만 넣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빅4라고 하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뭐 그록, 그래프코어, 삼바노바, 세레브라스 네 회사 정도가 있는데 네 개의 회사가 정말 신기하게 공통점이 SRAM을 왕창 넣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는 되는 게 D램에서 승부 보겠다라고 하면 10년 역사와 몇 조 원을 투여한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가진 브로드컴 뭐 조금 아래긴 하지만 마벨, 엔비디아 이런 회사 못 따라잡거든요. 왜냐면 그건 완전히 아날로그 회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화된 거를 만들면서 SRAM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래프코어도 되게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록이라는 컨셉과 이제 22년 말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거절을 당해서 이때 투자자들이 좀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잡은 게 이 왼쪽에 있는 게 글자가 되게 많지만 이게 사실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브리티시 GPT라고 하는 초고대 슈퍼컴퓨팅 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사업 공고를 냈는데 그래프코어가 이제 영국 거니까 우리 영국의 자국 칩을 좀 써달라, 우리 칩 사업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리한테 신문에 기고도 했고 여러 군데 이제 호소를 했는데 엔비디아 거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도 많이 접었고 인력들도 많이 좀 나갔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날로그 반도체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연구는 되게 중요하죠. 물론 원론 기술이고 꼭 우리가 바로 뭐 상용화할 거 아니면 기술이 필요 없냐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원천 기술 중요한데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전력이 요즘에 뭐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꼴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엔비디아보다 10배 빨라졌다. 엔비디아보다 10배 전력 좋아졌다. 심지어 수백 배 좋아졌다.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보다 다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꼴찌인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마켓시어가 98%를 먹는지 참 희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었고요. 아날로그 쪽에 보게 되면 상용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칩을 만들 때 아날로그로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돈 주고 샀는데 A라는 사람이 만든 칩과 B라는 사람이 만든 칩의 결과물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온도가 좀 올라도 다르고 한 달 뒤가 다르고 계속 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산할 때 검증도 못해요. 검증을 하더라도 칩 가격의 10배 이상 비싸지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참 뭔가 좀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뉴로모픽도 상당히 중요한 원천 기술인데 이것도 나온 지 한 50년 돼가는 기술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학습 알고리즘이라든가 좀 초거대 쪽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아직 좀 많은 것 같고요. 핌이 있는데 핌은 글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치 사이즈를 올리면서 스루풋을 키운다. 사실 배치 사이즈가 1이라는 가정하에 핌이 많이 그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GPU가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유틸라이제이션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GPU가 아무것도 안 한 거를 가정하면 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데는 없죠. GPU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건 너무 기니까 뺐지만 그런 사례와 좀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길이 먼 것 같고요. 반면에 AI 반도체가 그러면 전부 다 모두 다냐? 예, 글자가 쭉 나와 있지만 정말 저희가 본받아야 될 회사가 테슬라, 센스타임 이런 회사를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반도체가 좋아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NPU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거의 한 5년 전인데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뭐 CNN 뭐 이런 기술을 할 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SNS 뭐 지금은 더 활발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물어보면 막 답을 해줍니다. 너희 이번에 테슬라 전용 칩 나왔다는데 거기 나온 거 뭘 돌려? 무슨 모델 돌릴 거야? 라고 하는데 벌써 이때부터 트랜스포머로 돌리고 심지어 GPT 기반으로 안드레 카파스가 그 당시 이제 AI 디렉터인데 우리 GPT 기반으로 레인 디텍션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칩이 그럼 대단한 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2019년에 만든 자율주행 칩인데 성능이 퀄컴에 나온 뭐 비슷한 칩하고 비교하면 뭐 그렇게 계산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메모리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벌써 트랜스포머를 모델로 돌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디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가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센스타임이라고 하는 회사, 중국 회사긴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우리가 쓰는 많은 그 이모지라든가 뭐 많은 분들 하시죠. 뭐 얼굴 띄워놓으면 배경화면 날리고 뭐 얼굴에 모두 씌우고 안경도 씌워주고 이런 거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들 보면 암으로 다 돌리거든요. 암으로 30몇 개를 기능을 돌려도 30프레임이 돼요. 그리고 이게 NPU를 안 쓰면 장점이 뭐냐면 6년 전 아이폰도 되고요. 7년 전 아이폰도 됩니다. 이런 최신의 AI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AI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기 전에 어떤 최적화까지 해봤느냐를 봐야 되고요. 저희 같이 엔비디아와 굉장히 엔비디아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해주고요. 저희가 뭔가를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개발에 바로 신제품에 바로 반영을 해줄 정도로 엔비디아는 고객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실 고통받는 거 어떤 칩을 가지고 얼마만큼 써서 우리가 최적화를 했는지까지 같이 느껴주셔야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플릿와이즈라고 있는데 저거 공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객사를 비난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아까 나와 있는 게 우리는 LLM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어요라는 걸 거의 다 밝혔어요. 저희는 이거 약간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칩을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 없이 AI 반도체를 갖고 오시면 사실은 저희는 엔비디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온디바이스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혹은 뭐 예를 들면 센스타임에 비해서 더 좋은 걸 갖고 오시면 저희는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로 테슬라를 갖고 왔고요. 소프트웨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오면서 많은 패러다임이 왔고 특히나 시스크에서 리스크 패러다임으로 오면서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고요. 아마 CPU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스크에서 리스크로 한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은 비슷한 어떤 그런 급격한 패러다임이 그럼 과연 챗GPT, 트랜스포머가 오면서 없었겠냐는 거죠. 예전에 보면 쿠다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전 쪽 LSTM 나오고 사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연어 처리를 적어도 지금 하이퍼클로버 X 하고 있지만 비전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한 달 지나면 또 기록이 갱신되고 한 달 지나면 완전히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뭔가를 이거 최적화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니까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겼냐. 예전처럼 쿠다 그러니까 뭘 만들지 모르니까 다양한 모델들을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면 뭐 미스트랄도 있고 챗GPT, 라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성 요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트랜스포머일 뿐만 아니라 인베딩 포지션 같은 부분도 비슷하고 뭐 예를 들면 멀티헤드 어텐션 쓸 거냐 그룹 쿼리 어텐션 쓸 거냐라는 아키텍처도 비등비등합니다. 어떤 모델이 되게 좋은 효과 보였더라 라고 하면 바로 다음 달에 경쟁사도 같이 그런 구조로 따라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소프트웨어가 제가 구별을 한 부분인데 오른쪽이 뭐냐면 학습 생태계입니다.
학습은 물론 여전히 쿠다가 차지하는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쿠다에서 한 2,000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한 1,800가지는 씁니다. 학습은 워낙 다양한 사례도 많고 시도해봐야 되는 여러 트라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적화를 포함한 인퍼런스 시장으로 오면 쿠다가 여기 비용이 쭉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는지를 뒤에 제가 설명드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모델이 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될지 뭐 굉장히 뭐 나도 미래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프로그래밍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앞으로 계속 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셈블리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퓨전 같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뭐 소프트맥스하고 매트릭스 연산 무슨 기능 한 번에 합쳐가지고 하나의 커널로 쓰자. 왜냐하면 보통 이렇죠. 매트릭스 연산 끝났으니까 데이터가 다시 D램 갔다가 소프트맥스가 그럼 다시 D램에서 퍼와서 거기서 소프트맥스 계산하고 결과 넘겨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불필요하니까 중간에 메모리 온칩 메모리에서 나 계산 결과 만들었으니까 바로 소프트맥스 다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펑션 하나가 이제 새로운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목적으로 쓰기는 어렵죠. 이제는 딱 그렇게 세 가지 펑션이 한 번에 묶어서 오느냐라는 게 뒤에서 점점 안 쓰이면 그런 커널을 만든 값어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도 오히려 쿠다보다는 이제 LLM 쪽으로 오니까 요즘에 플래시 어텐션, 뭐 페이지 어텐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할 가치가 생긴 거죠. 새로운 기능, 와 이거 예전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비전 쪽으로는 이거 열심히 만들면 뭐하나 다음 달에 새로운 모델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플래시 어텐션을 쓰면 플래시 어텐션 이 기능 GPT-6까지도 쓸 것 같아. 이 기능 미스트랄도 될 것 같고 라마에도 적용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GPU랑 AI 알고리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몇몇 소수 분들이 특히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랑 학교들입니다. 버클리가 특히 UC 버클리나 스탠포드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공헌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파급력이 다릅니다. 플래시 어텐션을 썼더니 이제 엔비디아가 그거를 다음 달에 공식 버전에 추가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왼쪽 위에 나온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진영이 LLM으로 오니까 왼쪽 진영 오른쪽이 바뀌고 있어요. 엔비디아 진영, 왼쪽은 오픈소스 진영. 오른쪽에서 패스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가장 제일 이해하는 사람은 본인들이겠죠. 엔비디아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레퍼런스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적화를 다 해드릴게요. 라고 커널을 어나운스를 하죠. 그러면 오픈소스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기도 하고 더 최적화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보시면 LLM의 서비스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다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쉐어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라마 개발자인데 어떤 사람이 미스트랄에다가 기능을 넣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거기다 뭔가 커널 만들었다. 저가 바로 갖다 써도 되죠. 그러니까 LLM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능 구현 조금 더 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치 사이즈 더 쌓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딜레이 좀 덜 할 것 같고 요즘 뭐 RAG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집중해서 더 오히려 쿠다가 몰라도 되는 서비스 레벨의 소프트웨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건 대표적인 커널이라고 해서 파급력이 큰 소프트웨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몇 개만 엮어가지고 금방금방 LLM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뭐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프렌들리 AI 같은 회사들도 그런 대표적인 커널을 굉장히 GPU까지 잘 이해해서 잘 만드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잘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리 쿠다 구현을 한 게 이제 엔비디아 쪽이고 여기는 사실은 요즘은 핑퐁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VLLM은 새로운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또 물론 코다 커널도 여기는 숨은 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습 쪽이 어렵잖아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학습 쪽보다는 이제 인퍼런스 쪽의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퍼런스 쪽에 더 집중돼 있고 옛날부터 이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연구들을 또 GPU 연구하시던 분들까지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까지 여기 달려들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심지어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일단은 레퍼런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개발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가장 좋은 커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기능들을 갖고 올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검증받은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오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레퍼런스를 갖고 오고 오픈소스에서는 더욱더 많은 스택을 쌓아가는. 그런데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텐서RT LLM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오픈소스에다가 다 주다가는 우리가 좀 리더십을 좀 뺏길 수 있겠다. 우리가 좀 뭔가 이번에 님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던데 여러 가지 인퍼런스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쟁 관계, 예, 좀 너무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쿠다 코드도 공개를 좀 안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 코딩이 정말 다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핵심이 되는, 그래서 LLM의 필수적인 엔진 몇 개만 저희가 인텔 어렵거든요. 인텔 하드웨어도 이해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지금 만들어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제가 인텔에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코시스템을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타트업과 학교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몇 개의 레퍼런스가 되는 학교들이 자생적으로 LLM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인텔이 도와줘야 되는 커널들, 하드웨어를 이해되는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대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위에 쌓는 LLM의 기본적인 펑션들은 한국에서 한번 구현해 주겠다. 그래서 LLM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이 써볼 수 있게끔 엔비디아에서 생태계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빨리 만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게으른 게 아니라 바쁘거든요. AI 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하나하나 만들기보다는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써보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침에도 발표가 있었지만 카이스트, 또 뭐 몇 개 학교가 주게 되겠지만 카이스트를 협력을 통해서 AI 개발자들, 연구자들이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인텔 제품만 쓰면 되고요. 인텔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인텔 제품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카이스트 AI 논문이 마음에 든다, 나 이 기능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우디 기반의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그 코드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덧붙여서 이제 뭔가를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뭐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모델 압축이라는 부분들이 경량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매트릭스 연산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잡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화가 수십 배, 수백 배 압축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량화 알고리즘들이 하드웨어에서 구현이 안 됐을까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X축이 보면 기대하는 압축률이고요. Y축이 사실은 기존의 뭐 GPU, CPU로도 가능할 거냐, 혹은 특수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강도가 좀 세냐라는 걸로 구별을 했는데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압축률이 높은 것 같은 파인 그레인드 프로닝, 웨이로닉 퀀타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압축률은 되게 높은데 하드 투 어답트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GPU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이 병렬화가 잘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0,000개를 동시에 뿌리면 10,000개가 동일한 계산이 동일한 시간대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에, AI 압축 알고리즘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압축을 많이 할수록 패럴렐리즘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100개씩 묶어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웨이트가 날아간 날을 보면 어디는 20개, 어디는 80개, 어디는 60개,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압축을 많이 할수록 그런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병렬화랑 압축은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처럼 돼가고 있어서, 압축을 많이 했는데 원래 압축 안 한 것보다 속도가 느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0,000개 했다면 이제 10만 개 동시에 돌리죠. 그랬는데 이제 10,000개씩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00개 중에서 100개의 단위가 10,000개가 묶음이 있는데 100개 중에서 80개가 워스트더라. 나머지는 5개밖에 안 되고 10개밖에 안 되는데 80개가 제일 긴 거면 다른 애들은 다 놀고, 10만 개 중에서 딱 하나만 80개인데 99만 9,999개가 놀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렬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그 계산하면서 또 병렬화가 안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속도가 되게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쪽도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결과만 살짝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래서 4빗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트만 4빗으로 한번 압축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왜 요즘 유행을 하냐면, 요즘에 맥북이라든가 뭐 휴대폰으로도 올리고 싶고 어떻게든 구겨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메모리 용량만 되면 올라가죠. 느리고 빠르고는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압축을 웨이트만 하게 되면 압축률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기존의 16빗에서 4빗으로 내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압축을 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배치 사이즈가 이제 1부터 64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동시에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벌써 32만 넘어가도 오히려 압축 안 한 것보다 느려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메모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면
한 4배 정도까지 가까이 빨라져야 되는데 배치 사이즈 1, 그러니까 GPU 심지어 다 놀게 하더라도 거의 메모리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40%밖에 안 빨라지죠. 메모리는 4배가 줄었는데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고요. 압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압축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 뭐 CNN 같은 것들의 경량화랑 지금의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뀌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우리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지넷 같은 부분들 보면 뭐 탑1 애큐러시가 뭐 98%, 97% 이렇게 되죠. 근데 경량화했더니 98%가 97.5%가 됐더라. 되게 아쉬워합니다. 0.5%나 떨어지다니. 어떻게 하면 애큐러시 안 떨어지고 우리가 경량화 잘할 수 있느냐. 가능하면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압축을 하려고. 그런데 LLM 시대가 오면서 압축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가 있는데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챗GPT가 나온 이후로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너는 60빌리언을 4빛으로 돌릴래? 아니면 30빌리언을 8빛으로 돌릴래? 메모리 사이즈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30빌리언을 8빛으로 돌리면 거의 애큐러시 저하가 없다고 할 때 60빌리언을 4빛으로 내렸다. 근데 애큐러시 저하가 좀 있더라도 30빌리언보다 월등히 속도 그 성능만 더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빌리언에서 60빌리언으로 올리는 개인이 충분히 있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개인만큼 애큐러시가 다소 하락이 있더라도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지금 뭘 놨냐면 X축은 모델 사이즈가 실제 메모리에 넣어야 되는 메모리 풋프린트 몇 기가바이트냐 이런 얘기고요. Y축이 여러 가지 이제 LLM 태스크 17가지 태스크의 평균을 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LLM을 쓰는데 나만 13빌리언인지 30빌리언인지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는 건 뭐냐? 성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30빌리언이라 하더라도 메모리에 몇 바이트로 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5빌리언 이제 이거는 파라미터고요. 파란색 4개의 포인트가 7빌리언부터 65빌리언으로 갔을 때 이제 그 파란색 점 찍은 건 16비트로 나타냈을 경우에 그리고 빨간색은 4비트로 압축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린 뭘 봐야 되냐면 X축으로 자르는 거죠. 예를 들면 25기가바이트가 내가 버짓이 있다. 25기가바이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65빌리언을 뭐 예를 들면 뭐 3.5빛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16빛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량화는 사실상 필수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루풋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델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는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압축한 만큼 속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압축에 관한 아까는 이제 반대 개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축이 올라가면 패럴레즘이 깨진다. 그래서 삼성과 한 일은 계산하는 방법,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바꿔서 정말 4배 압축이 되면 4배 성능이 항상 끌어올리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뜯어 고쳤는데 심지어 5G 통신 기술까지 쓰고 있고요. 많은 힌트를 거기서 또 얻을 수 있었고요. 얼마나 사실 많은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삼성과 네이버가 만드는 칩의 차별화 포인트는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AI 서비스도 네이버만큼 해봤고 반도체도 삼성만큼 해봤는데 그 아이디어를 5G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팀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좀 자신이 있고요. 특허도 무지하게 많이 써놔가지고 경쟁 업체들이 좀 보면은 좀 허탈할 것 같긴 합니다. 근본 특허로 다 써놔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3빛, 4빛이 압축을 그러니까 압축 알고리즘이 여기 혹시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NP 컴플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한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빛, 2빛, 4빛 압축이 정말 계속해서 매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플렉스 라운드를 하는 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 본업은 경량화 최적화거든요. 저는 그래서 ICML, 유립스, ICLR 논문 내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CML에 논문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 16빛에 비해서 0.527이라고 하는 어떤 태스크 스코어라고 봤을 때 4빛으로 하면 심지어 점수가 약간 올라가죠. 그리고 3.3빛으로 했을 때도 요건 믹스드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텐션은 3빛으로 4빛 놓고 피드 포워드는 4빛 났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끌어올리면 뭐 에버리지 스코어가 계속 좋아집니다. 앞으로 경량화함에 있어가지고 압축 알고리즘이 계속 좋아질 거고 여기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 경우에는 이미 하드웨어가 픽스돼 버렸죠. 그러니까 유닛 자체가
F8 유닛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H100 경우에. 그러면 8빛보다 내렸을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유닛이 이미 8빛으로 고정돼 있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GPU 가지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쓰거든요. 정말 요즘에 최적화 GPU 가지고 하시는 논문들을 보면 와 이건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경량화 알고리즘 뭐 굉장히 좋아지겠죠. 다음에 10배 값 내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미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네, 정말 극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더 극한으로 일단 뭐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3빛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압축 알고리즘도 점점 좋아지는데 단 예를 들면 3빛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온라인이 잘 안 맞으면 오히려 혜택을 보기보다 느려지기도 합니다. 온라인이 데이터가 온라인이 안 맞으면 이 메모리 쪽 특성 때문에 마하의 경우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예, 8빛에서 4빛 내려갈 때 3빛 내려갈 때마다 딱 그 비율대로 성능이 좋아지고요.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조금 더 원론적이긴 한데 퀀타이제이션 쪽에서 그 마하의 고민이었는데 마하의 고민은 저는 뭐냐면 NPU를 만들어도 보고 엔비디아 칩 가지고 온갖 비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부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쥐어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마른 수건 쥐어짜는 건 정말 잘합니다. 정말 들으시면 뭐 당연히 공개할 수 없지만 눈물 날 정도로 아 이렇게까지 비용을 줄였구나. 네.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 퀀타이제이션의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까지 같이 하는 퀀타이제이션 방법. 이렇게 되면 어차피 행렬연산이라는 게 웨이트하고 액티베이션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계산 유닛은 예를 들면 인트8 계산기를 쓰겠다. 그러면 의무죠. 액티베이션도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트8이 돌아가겠죠. 액티베이션은 FP16으로 놓으면 인트8하고 액티베이션 FP16이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트8 계산기 잔뜩 넣을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이미 결정이 돼 버린 거죠. 인트8 잔뜩 놓고 하라는 얘기는 인트8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경량화 방법입니다. 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인트8 이런 거 좋습니다. DSP 쪽 옛날에 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죠. 뭐 디지털 TV도 그렇고 인트8 많이 썼는데 AI까지 써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픽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썼다. 마치 바지를 주고 여러분들이 몸을 여기다 맞춰보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인트8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트8 안 쓰는 칩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유튜브 생방송이죠. 그럼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인트8 최저가 경량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 A100 가지고 했더니 아무도 안 써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사실 AI 서비스 하시는 분들하고 네, 근데 엔비디아 좋은 회사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이런 건 있지만 저희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반영해 주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액티베이션도 소프트맥스가 있으니까 플로팅 포인트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트8로 바꿨다가 또 소프트맥스 할 때는 플로팅 바꿨다가 이런 거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모델은 그럼 그래프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럼 인트8을 도대체 어디서 바꿔야 되느냐 소프트맥스 뒤에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바꿔야 되나 이런 걸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희가 소개팅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모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뜯어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웨이로닉 퀀타이제이션을 가게 되면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둡니다. 이게 액티베이션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웨이로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디퀀타이제이션을 해서 FP16으로 바꾸고 FP16 계산기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액티베이션에서 퀀타이제이션 안 하니까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모델을 중간중간 액티베이션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그대로 이제 액티베이션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프 같은 거 안 바꿔도 되고. 하지만 디퀀타이제이션이 과연 GPU와 프렌들리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통했는데 일단 압축이 중요한 게 뭐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16빛을 썼다가 이제 3빛까지 만약에 내리게 되면 마크에 말씀드린 것처럼 175빌리언 모델을 쓸 때는 뭐 80기가바이트짜리 A100을 5장 썼다가 이제 한 장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를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이제 NVLin크까지 오는 오버헤드 전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량화를 얼마나 반도체에 잘 녹여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예,
중요하고요. 이렇게 앞에 뭐 인트팔 써보세요. 엔비디아가 그럼 뭐 여러 가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 perplex.ai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또 스타트업인데 얼마 전에 아마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H백은 이제 FP8을 만들었죠. FP4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FP4 전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H백에서 FP8을 잘 만들으셨나요? 우리가 FP8을 혜택을 많이 받나요? 라고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FP8을 해서 FP16보다 얼마나 좋아졌냐? 잘하면 30% 정도. 두 배, 그러니까 계산 유닛은 2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실제 돌려보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가 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 AI 반도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고 우리가 비메모리도 키워야 되고 AI 반도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특히 AI 반도체 스타트업들 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그중에 조금 아쉬운 거를 뽑으라면 엔비디아를 정말 많이 써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일단 엔비디아를 이기고 싶으면 엔비디아를 가장 잘 알아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스플릿와이즈 같은 논문들이 있지만 거기 나오지 않은 저도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엔비디아를 실제 썼을 때 어떤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정말 논문들어도 쓸 수 없고 저희도 이것만이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제 여기서도 지금 이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스펙도 저희처럼 데이터 센터 이렇게 저처럼 비용 감당하는 사람들은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에서 소개를 주시거든요. 저희 하드웨어 스펙은 이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저희는 아예 믿질 않습니다. 실제 돌려보면 그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도시를 하나 지을 때 사람들이 200층, 300층 빌딩을 계속 쌓아요. 꽉꽉 사람들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경제활동이 돌아가냐? 길을 더 많이 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더 많이 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통로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 공급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안 깔았는데 사람들 많이 집어넣고 우리가 좋은 큰 메트로 도시를 만들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실제 운영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써보면서 많이 써본 듯 사람들끼리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얘기가 뭐 저희가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더 머리 좋은 사람들 더 많고 훨씬 더 대단한 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좀 인텔과 삼성이 잘 봐주셨다면 그래도 저희 머리 믿지 않고요. 정말 노력 많이 했고 LLM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뭔가 더 해보는 논문 나온 거 다 재현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저희가 커널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논문까지 쓰는 이런 노력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좀 잘 돼서 인텔은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 주는 대로 하면 좀 AI 시장 확대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또 마음이 잘 맞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분들끼리 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중간에 소개팅이 돼서 오늘도 카이스트 다녀왔지만 작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바탕이 돼서 좀 큰 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전 질문 한두 개 다루고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홍기님 온라인에 계시는데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반도체의 경우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공정 및 설계 지식은 물론 트랜스포머 등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공부를 어떻게 다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요.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AI 관련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저도 AI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었고 사실 미국에서 저는 IBM의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AI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모두 연구소 저는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IBM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항상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세미나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복도에서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다가 뭐 그냥 끝도 없더라고요. 뭐 1시간 미팅이었는데 2-3시간씩 막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논문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다. 글 읽는 속도가
도저히 이거는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아카이브에 올라오는 속도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제가 올리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논문은 논문 리뷰어를 위한 거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좀 요약된 것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이버 와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토론이 되게 많아요. 단톡방도 많고 되게 중요한 논문이 떴다라고 하면 하정우 센터장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하고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그날로 막 토론하고 결론도 내리고 바로 성낙호 총괄 이사도 뭐 피겨 원 띄우면서 이 논문 디스커션 그 자리에서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논문 하나를 빨리빨리 소개도 하고 중요한 것들을 누가 좀 이 논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각자 전문가들이 좀 제안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내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너무 활발해서 제가 사실 네이버에 좀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상적으로도 뭐 이래서 이런 모두 연구소 너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하드웨어 니즈, 엔지니어 니즈가 커지고 있는 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들이 각사마다 너무나 심각하게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AWS나 애저 같은 회사들도 많이 반도체, AI 반도체 만들고 있는데, 물론 뭐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뭘 띄울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서비스가 어마어마한 트래픽입니다. 메타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까지 큰 모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MTI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추천 모델을 딱 위한 최적화고요. 구글의 경우에도 워낙 레이턴시가 짧아야 되죠. 검색 결과에 연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델이 또 커지지 않고, 그래서 각사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AI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칩들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홍기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음 사전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리님, 오늘 계신가요? 규리님의 질문인데요. 네, AI 반도체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저의 옛날 생각이 들어가지고 뽑은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AI를 하시던 분들이 반도체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 하시던 분들이 AI를 공부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두 개 다 하기가 좀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이 좀 무슨 모델이 나올지 몰랐다가 요즘에 이제 트랜스포머, 뭐 챗GPT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AI에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량화 쪽에 타겟을 간다든가 아니면 메모리 쪽이라든가 뭐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것들에 집중해서 그 부분만, 반도체 이슈가 뭔지 모든 게 다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화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NV링크 하나만 하더라도 각각 분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아이템이거든요. 칩끼리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난 이걸 풀어보겠다라든가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반도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AI 쪽으로 어떤 부분을 좀 특화해서 좀 최적화해서 하나하나 토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커널도 몇 가지 대표적인 걸 가지고 내가 이걸 반도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질문 있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질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언어 모델 평가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그 모델 컴프레션 관련해서 그 볼 때 몇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두 개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거기 그 25번째 페이지인가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시 성능이 약간 하락하지만 그래도 이제 메모리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보여줄 때, 거기 이제 헬렌 코어 시나리오라고 해서 17개 정도 태스크를 가지고 그것들의 에버리지 스코어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나타난, 물론 이제 저도 네이버에서 나온 컴프레션 연구들을 가끔 보는데 그 주로 거기서 사용하는 벤치마크들이 MMLU나 헬라스워그 같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지만 사실 최근 모델들의 변별성을 그다지 나타내지 않는 벤치마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정말로 컴프레션 방법이 성능의 저하가 적은지 이런 것들을 과연 신뢰성 있게 나타내주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거기 있던 헬렌 코어 시나리오에는 17개 벤치마크들 중에서 사실 한국어 버전의 벤치마크 자체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제가 그때 썼던 KMMLU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사실 코베스트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벤치마크가 상당히 적은
그 와중에서 그런 한국어 모델의 컴프레션이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경량화할 때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게 뭐 꼭 LLM의 경량화뿐만 아니라 생성 AI가 가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요즘에 디퓨전 모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림을 그렸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림 그려놓고 점수 매겨라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교육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점수화를 다 시켜서. 근데 말씀하신 그런 뭐 MMLU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MMLU만 하더라도 이게 뭐 사지선다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릴레이션이 되게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많은 분들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GPT-4한테 물어보는 거죠. A/B 테스트처럼 어느 게 더 나아요? 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승률 막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LLM 서비스하는 회사마다 노하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당연히 논문에는 뭐 쓸 수 없지만 뭐 이런 거 평가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시간이 경량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경량화 연구가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알고리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델에서 평가가 뭐 그래도 잘 먹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코릴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인사이트는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경량화 논문을 보면 9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평가죠. 뭐. 예, 그 정도로 평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 앞에 계신 분 질문 받은 후에 뒤에 계신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량화 스타트업 노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인텔이랑 협업하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쪽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텐서얼티나 뭐 TF-라이트 같은 거에 비해서 아직 오픈 비노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올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하 개발 과정에서 LPDDR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도 추론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칩 간 통신에서 뭔가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오신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인가 이제 그 하이퍼클로버 X 대시 모델이 나온 걸로 아는데 거기서 사용된 이제 좀 경량화 테크닉 이런 거를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3개 주셨는데 2번, 3번은 제가 답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삼성과의 뭐 협업은 뭐 네, 그게 간혹 가다가 뭐 삼성이 너무 뭐 너무 안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 사업 특성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홍보할 준비가 되면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라서 그거는 네,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시의 경우에는 너무 민감한 얘기라 그거는 마하보다 더 못 밝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근데 일본의 경우가 남았는데 소프트웨어가 물론 당연히 예, 쿠다라든가 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 소프트웨어들이 좀 저희가 사실 이게 좀 시작은 좀 꽤 됐습니다. 원래는 하드웨어적인 성능만 보다가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냥 하드웨어 자체가 그냥 다 떠나서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게 LLM을 돌릴 수 있는 칩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더라고요. 왜냐면 HBM을 써야 되는데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BM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컨트롤러가.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다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희가 가이드하면서 최적화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저희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실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게 저희도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계기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예, 사실. 근데 뭐 차차 그런 부분도 왜냐면 이건 너무 길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차 공개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또 손 들으셨던 분, 네, 넘어가서 그 경량화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5년 트렌드를 봤을 때 박사님 생각에는 경량화를 또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시장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직접 경량화를 하는 트렌드 위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마하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앞에 엔비디아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인텔도 그렇고 모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AI 반도체들이 이미 계산 유닛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된 계산기거든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왜 AI에도 필요한가? 엄청 크고 복잡한 그런 연산기가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가 경량화의 알고리즘을 대폭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보면 이렇게 경량화 했는데 속도는 빨라지지도 않고 너무나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폭 이제 경량화에 대한 문호를 굉장히 열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드는 게 사실 마하의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량화 알고리즘들 특히 이제 전에는 하드웨어가 못 받쳐줘서 사실은 빛을 못 본 요즘 저희도 뉴립스나 ICML 되면 이거 경량화 잘했는데 근데 GPU 빨라지겠냐 이런 것 때문에 리젝되는 논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풀어주겠다. 그래서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전에 패럴렐리즘까지 고려해서 막 하드웨어까지 알아야 경량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순수하게 압축률만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서포트 되는 것들은 이제 마하가 맞게 되는 그런 걸로 좀 가서 좀 많이 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하가 성공이 되면 오히려 이제 경량화 시장이 정말 제대로 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는지요? 네. 뒤에 또 손 드신 분이 계셔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그 챗봇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이제 챗GPT 쪽에 관련돼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는 사실은 너무 뭔가 일반적으로 B2C 모델을 만들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GPT 내에 이제 그 사용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찾다 보니까는 계속 GPU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의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뭐 IBM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왓슨이 그렇게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온톨로지나 날리지 그래프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그 지금의 LLM이 아니라 SLM에서도 이런 것들이 뭔가 경량화된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관련해서도 뭔가 앞으로 뭐 좀 향후 방향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굉장히 큰 주제라서 제가 뭐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도메인 널리지 같은 부분들이 다시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또 너무 롱 콘텍스트 같은 거에 너무 큰 모델의 비유 거기에는 너무 의존하면 또 비용도 말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B2C에도 어렵고 근데 이게 항상 공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있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 RAG 같은 거라든가 뭐 널리지 그래프 가서 뭐 인베딩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건 있는데 오히려 정확하다 보니까 너무 예전 AI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뭔가 좀 재미가 없다 그럴까? 요즘에 초고대가 왜 떴냐라고 보면은 어떤 사실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를 많이 찾으시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컨텍스트를 막 길게 잘 이해하고 그 문맥을 막 잘 이해해서 리즈닝도 잘하고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도메인은 잘하지만 리즈닝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또 잘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큰 모델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을 양쪽으로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용이라는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들은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GPT-4는 비싼 대신에 너무 잘하는 게 있고 대량으로 API 하는 거는 또 여전히 작은 3.5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을 어쨌든 모든 도메인에서
문제를 조금 더 상용화 관점에서 꼭 B2B, B2C 모두 해당되는 건데 AI 반도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경쟁력 있는 칩이 나와야 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뭐 예전에 디지털 TV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음악 MP3 나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대중화가 돼서 뭐 디지털 TV가 전부 다 쓰이고 엠팩이라는 것도 되게 비쌌잖아요. 예전에 몇백만 원짜리 써야 디지털 엠팩을 돌리고 그랬는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대중화된 것도 넷플릭스로 지금 뭐 거의 공짜로 보고 있는 것도 그런 반도체, 뭐 압축 기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기술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 기술이 좀 많이 더 발전이 돼야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제대로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옆에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AI 하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많이 좋은 글들 올려주셔서 많이 식견을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것보다 오늘 말씀해주신 많은 것들이 이 엔비디아를 레퍼런스로 두고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크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세대를 지나면서 오버스펙이 돼가는데 이게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로드를 이제 자기네에 맞게 조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TDP를 높였다가도 다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꼭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AI 반도체 스타트업도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이제 티어를 나눠서 조금 좀 더 효율적인 스펙의 그런 GPU를 이제 내놓게 된다면 다른 스타트업들은 어떤 그런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야 될지 혹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치 제가 경영자분들 데리고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가끔 주시는데 뭐 요즘에 커스터마이즈된 뭐 칩들 엔비디아가 또 내놓겠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고객과의 그런 소통. 사실 네이버도 소프트웨어 굉장히 같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LLM 특히 그런 것들도 사실 와서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네.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 능력 때문에 내년에 무슨 칩이 필요할지 또 더 큰 모델이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키텍처도 그렇고 HBM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은 정말 칭찬을 100번 해도 아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하는 HBM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보면 엔비디아가 정말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채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기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그런 것들을 뭐 많은 고객사들한테 물어보면서 뭔가 이런 기능은 정말 필요하겠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맞네. 다른 회사도 이런 거 필요하는구나. 이게 서로 확인도 되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1대1로 승부 보려고 만약에 한다. 뭐 예를 들면 HBM 가지고 아니면 더 많은 컴퓨테이션 유닛 넣어서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면은 엔비디아 이기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메타의 추천 서비스라든가 구글의 검색처럼 특정 요구 사항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면 뭐 물론 엔비디아가 또 공략 못하는 회사 되게 그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도 좀 뭐가 승자다 마땅한 칩이 또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찾아보면 AI 반도체 시장이 또 워낙 크고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워크로드들이 AI로 대체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하나 또 새로운 게 뭐냐면 AI가 크다 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가 기존의 CPU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CPU를 살 필요가 없이 AI 보조하고 뭐 간단한 관리 컨트롤만 하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ARM 기반 CPU도 많이 늘어나고 AWS가 그래서 ARM 기반 CPU 하는 게 그러니까 AI용 때문에 우리가 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다이렉트로 타겟할 필요는 없고요. AI 때문에 다른 칩들 뭐 우리나라도 보면 DPU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망고부스트 같은 그런 굉장히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런 필요로 하는 시장은 많이 있다.
그 흐름을 잘 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아까 손 들어주신 두 선생님의 질문까지만 다루고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킹 시간에 저희 이사님도 함께 해주시죠. 네, 각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 질문이 많으시더라도 꼭 참고 계시다가 만나셨을 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과 한 3개월 전에 일반 대중한테도 굉장히 흔히 나왔던 논문 중에 이라오브 1.58비트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량화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와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량화를 연구하시는 지금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논문에 대한 의의와 혹시 그게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 너무 허황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그게 정말로 미래에서도 가능할 정도의 일인지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생각해 보셨던 것이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테크니컬한 걸 질문 주셨는데 좀 다른 분들 재미없더라도 그냥 제가 테크니컬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좋은 논문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뭐 세 가지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라스테가리라고 하는 지금 애플 나가서 아마 어디 갔나? 메타로 갔나? 하여튼 그분이 먼저 제안도 했고 여러 가지 크레딧은 다른 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왜 레퍼런스를 그렇게 밖에 안 했나? 여러 가지 뭐 결론적으로 뭐 계산이 되게 간단해진 것도 다른 분들이 이미 한 6년 전에 보여준 건데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논문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너무 테크니컬한 게 좀 있어서 재미없지만 그룹 사이즈를 16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상 그건 2빗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1.58이 아니라 한 3빗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약간 그룹 사이즈 같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약간은 조금 어그로를 많이 보통 칩으로는 오베이드가 너무 큰 그룹 사이즈를 너무 작게 가져가서 다른 데도 뭐 모비디우스도 1빗 했다 2빗 했다 했는데 모비디우스 약간 좀 솔직하게 그 재현했다고 하는 회사들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어프로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이제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거기서도 라마 아키텍처를 갖다 썼는데 라마라는 이름을 굳이 갖다 붙이니 잘 모르겠는데 뭐 자극적이긴 하지만 네, 뭐 물론 충분히 그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뭐 경량화 쪽에서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논문 실제 성능에서 나오기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마한테 좋은 사례라서 오히려 장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북에서는 자주 뵀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게임 쪽에서 생성 AI 연구하다가 지금 이제 게임 회사들을 위해서 생성 AI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게임 쪽에서는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게임들을 사실은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서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벽에 있다는 걸 감지하고 그래서 오늘 온 이유도 뭔가 좀 돌파구가 있을까 해서 했는데 말씀하실 때 많은 수능을 쥐어짜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아직은 쉽지 않구나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는 아니더라도 기존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 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짐 켈러가 만든 이제 그 뭐죠 텐스토렌트라는 회사가 리스크 5 기반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는지. 아주 잘 아는 회사지만 제가 특별히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공개적으로 하긴 좀 어렵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GPT가 3가 175빌리언 나왔을 때 비하면 지금 8B 이런 거를 보면 뭐 그 당시에 이런 게 나왔으면 뭐 175빌리언 필요 없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친칠라라든가 뭐 데이터를 더 넣어야 된다든가 트레이닝 양은 좀 여전히 많겠지만 훨씬 더 많아졌죠. 오히려 8B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아키텍처 노력들 여기 말씀 안 드렸지만 뭐 KB 캐시 뭐 압축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비용은 어쨌든 계속 줄이고는 마른 걸레 더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유틸라이제이션 어디까지 올라가나라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너무 많이 쥐어짜긴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보면 프라이싱 API 프라이싱 보면
진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좀 애큐러시 모델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리는 경향은 좀 있어서 계속 그런 영향 노력들 이런 것들은 계속 시도가 될 거라서 저도 사실 뭐 어디까지 더 경량화 될 거냐 이런 거는 뭐 누군가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도 할 거고. 근데 일단은 예전보다는 모델이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성능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래도 좀 과장된 것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LLM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8빌리언인데 GPT-4를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저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써보신 분이 또 급 실망을 하고 아 역시 LLM은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좀 명확하게 다양한 평가들 너무 극찬하신 분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인 악평을 하신 분도 그렇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직접 써보시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모델 사이즈라든가 어떤 성능에 맞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정도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뭐 되게 좀 값싼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인텔 CPU 같은 거 그냥 예를 든 거지만 인텔 CPU 되게 지금도 그걸로 기반으로 공짜 서비스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트래픽도 뭐 광고 가지고도 뭐 그냥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LLM은 물론 뭐 워낙 메모리가 도미넌트하니까 전력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비싼 부가 장치들이 붙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 이거 저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뭐 작년에 비하면 또 올해 많이 나아졌고 재작년에 비하면 너무나 좋아졌고 내년에는 지금도 예측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 중에 하나가 마가 되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질문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사님께 그러면 오늘 세미나 참석 소감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 뭐 소감을 뭘 생각할까 했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따가 어떻게 인사를 다 드려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제가 되게 딱딱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심 많으신 것도 좀 신기해서 오히려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나 제가 사실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됐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그만큼 사실 LLM 정말 중요하고 비용도 그렇고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이 주시는구나.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준들에 대해서도 되게 놀래서 뭐 이렇게 정말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고 의논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AI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심 담긴 질문 딱 하나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모두연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모두연 연구소는 하고 싶은 연구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혹은 연구 활동에 관심 있는 연구원님과 엔지니어 분들께 이런 연구가 활발히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 혹은 이런 부분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분야가 사실 되게 넓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요. 저도 사실 어떤 거를 지금 더 집중해서 볼게 너무 분야가 또 많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좀 특화된 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유행에 따라서 너무 쏠림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아는 분들이 뭐 의학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의학이라든가 바이오 뭐 음악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특화되지만 본인들 특히나 제가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AI랑 본인이 뭔가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랑 연결해서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하다가 AI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AI 반도체에서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찾아서 두 개 정도를 융합해서 보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행보다는 좀 재밌는 것들을 찾으시면 다른 사람들도 또 즐겁고 또 귀담아 듣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연구소 모두의 연구소에서도 되게 다양한 융합 시도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 활동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Q&A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아웃으로 소개 드린 후에 저희 네트워킹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